네, 시장에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이 나오면서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증시 급락 여파를 좀 받은 것 같은데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사실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나왔고 PER 기준으로 봤을 때 200배가 지금 넘는 상황입니다. AI 버블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 버블은 아닌 것 같다. 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버블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고 미국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그 주가를 올렸던 부분이 반도체나 AI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평균 PER이 25배. 그렇죠? 근데 역사적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PER은 지금 30에서 50배로 높기 때문에 이거 좀 과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여기에 좀 불을 붙인 게 그거죠. 최근에 부채를 많이 늘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익에 대한 어떤 뭐 장기 이익에 대한 전망이 좀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과거 그 IT 버블, 텍 버블 때보다는 PER 자체가 그때는 뭐 300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팔란티어 200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일부 주가에 대해서는 그때보다는 평균적으로 AI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주가 고평가 부분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뭐 기업들의 현금 흐름 자체가 과거 때보다는 좀 과거 버블 때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재무제표도 건전하다는 점이 버블의 어떤 그 성격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판단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월 이후 미국 증시는 전례 없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연속 조정 없이 상승 랠리를 이어왔다가 AI 버블로 인해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 CEO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를 보고 10에서 15%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대표님께서는 미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뭐 월가에서 미국 증시의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들의 대부분의 전망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보도에서 빠졌던 부분이 그렇지만 이러한 조정은 긍정적인 시장 장세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증시를 더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장에서의 변곡점이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그동안의 과열이 좀 진정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판단의 배경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IT 부분에서의 버블 우려는 좀 과장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경제나 아니면 IT 부분에서의 어떤 투자 또 경기 상황 자체가 시장을 그렇게 제약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는 판단해서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경제 역시 그 중심에는 AI 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GDP 나우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는 있는데 현재 미국의 GDP 40% 이상이 AI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산업이 주춤하거나 꺾인다면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무래도 네. 지금 지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강건한 소비와 고정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와 지식 재산물 투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 설비 투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AI 인더스트리 그 산업에서의 그 데이터 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늘은 게 반영이 된 거고, 지식 재산물 투자에 대해서는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AI 관련된 이런 투자가 또 여기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의 그 한 분석에 따르면은 그 AI 관련된 투자 부분은 GDP의 4%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지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의 거의 뭐 80% 이상을 설명하는 그런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탄탄하게 네. 뭐 경기 성장률 둔화는 있겠지만 우려하는 그런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에 이런 AI 투자가 갑작스럽게 준다고 하면 경제 성장률의 큰 폭 둔화는 어쩔 수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지금 굉장히 큰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AI 산업이 되겠습니다. AI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계속 나온다면 미국 경제 역시 좀 상향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미증시 상승을 견인한 요인 중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하도 뽑을 수가 있죠. 유동성이 풍부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전반을 이끌었는데 지금 12월 FOMC를 두고는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2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이제는 좀 동결이 더 우세하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난번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10월 달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12월 달 금리 인하 정해진 경로 아니다.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자료를 보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그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여러 연준 인사들이 물가에 대한 불안을 크게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금리 인하 확률이 그렇게 많이 뭐라 그럴까 동결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에 대한 확률이 죽긴 했지만은 저는 한 대목을 주목하는 게 뭐냐면 파월 의장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가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은 금리 동결에 대한 네. 지난달에 금리 내렸을 때 동결에 대한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그 인사들의 경제 전망이 지난 9월 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9월 달에 올해 12월까지 금리 내리는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는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아주 데이터가 부재한 부분, 특히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부재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노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2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매파와 비둘기파로 명확하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2월 FOMC의 금리 인하는 단행이 될 것이다. 대표님은 이렇게 전망해주고 계신데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그 요인은 결국에 또 고용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민간 고용 굉장히 좋게 나왔죠. 4만 2천 명 늘어났고 시장 예상은 2만 한 5천 명 정도 늘어나는 거로 봤었는데 예상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 부분의 ADP 고용지수와 또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지수가 좀 달랐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이 폐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은 연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지표들을 좀 볼 거기 때문에 저는 기조적으로 미국 경제가 강건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그 냉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한다고 하면 고용 문제 때문에 금리는 정책 금리는 좀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 때문이라도 금리 인하는 좀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트럼프 관세 판결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사 9명 중에 6명이 보수 성향인 만큼 승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1심 그리고 2심에서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관세 판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고 시장 영향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아무래도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시장은 좀 환호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 자체가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 환호가 얼마나 오래 갈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법이 되더라도 지금은 국제비상권한법에 따른 관세의 어떤 폐지 이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뭐 약간의 조사 기간이 있지만 약 9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의 조사 기간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관세를 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즉 플랜 B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어쩌면 단기적인 호재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경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높이거나 위험 회피 성향을 좀 줄이는, 그리고 달러 강세가 또 지속이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뭐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낙관적인 어떤 네. 기대를 갖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트럼프 관세. 이 관세가 위법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된다면 시장은 환호를 하겠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 최장 기록을 세웠죠. 36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정부도 경제 주체 중에 하나고요. 정부도 소비를 하고 그 소비 중에 많은 부분이 공무원들의 임금입니다. 근데 지금 75만 명 이상이 일시적 해고 상태에서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만큼 미국 경제를 지금 이끌어가는 소비의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그 의회 예산처에서는 이게 일주일 정도 지속될 때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내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한 달이 넘었고, CT 분석에도 올해 4분기 경제 성장률 연율로 환산했을 때 1%포인트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방정부의 셧다운 자체가 성장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공공 데이터들이 산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정책이나 기업과 소비자들이 경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도 우리가 경제 성장률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지금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데이터 역시 깜깜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도 낮추고 있다는 점 좀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6개월 만에 다시 100 위로 올라왔습니다. 당분간에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달러 강세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연말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내년까지도 지속되면서 최종 금리 수준이 3%까지 내려갈 거라고 이제 네.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는 인하는 하지만 인하가 속도가 지연이 되거나 인하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달러의 그 강세가 약세로 갈 것이 제약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만큼 달러 강세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버블 논란 가지고 증시가 좀 출렁거렸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기적으로 증시는 건전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가겠지만 이런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위험 선호가 약화되면서 달러 강세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네. 최근에 있는 유럽 쪽에서의 재정 어떤 위기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재정 부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들이 불확실성을 높여서 달러 강세를 좀 더 지속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도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달러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원달러 환율도 좀처럼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협상이 타결이 되면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여전히 좀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아세안 회의 끝나고 이 대미 투자에 대한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 좀 내려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려됐던 상황이 이제 현실화되면 과연 매년 200억 달러에 대한 달러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까?
이거에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나온 국제수지, 9월달 국제수지를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약 한 89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내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한 돈이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한 350억 달러 들어온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벌은 제어와 서비스를 수출해서 벌은 돈 그것보다 우리가 더 밖으로 내보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계속 늘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원 환율이 1,400원대에서 밑으로 내려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굉장히 스티키한 그런 달러 환율 체계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과 연관 지어서 외국인의 동향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무서운 급락장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2조 넘게 물량을 팔았고요. 사실 그 전 거래일에도 2조 넘는 물량을 매도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그 외국인의 수급, 특히 위험 자산에 네. 대한 수급 자체는 금리의 영향을 되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연준의 그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금리는 인하하지만 금리 인하의 어떤 순서라든지 아니면 그 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결론은 과거보다 연준이 금리를 더 안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성장주에게는 금리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나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경제 내의 불확실성이 안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계속 지속이 되고 네.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어떤 뭐 재정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속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시장 내에서의 위험 선호를 많이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봐서 당분간은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동안은 외국인들이 크게 돌아서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조정 장세는 일시적인 거로 보고요. 네.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산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급락과 함께 비트코인도 많이 출렁였습니다. 장중에 10만 달러가 무너졌고 금 가격도 재차 온스당 4,000달러 이하로 내려갔는데 이 자산 시장 동향 최근에 이 변동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것도 뭐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금리가 좀 빨리 내려오거나 아니면 올라가든가 방향성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자산에 있어서의 가치, 할인 가치들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굉장히 높이 올랐다가 지금 4,000달러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금 가격이 좀 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좀 불안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도 그렇고 미국 경제 전망도 생각보다 경기 둔화 속도가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연준이 금리의 인하폭을 더 축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금자산에 대한 수요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 이제 추세 전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금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신 분도 계시고 대표님처럼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돌아선 거 아닌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사실 올해 미증시보다도 더 잘 갔기 때문에 금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금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말씀드린 비중 축소로 비중 가죠. 축소로 네.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금의 그 평균 매입 가격이 네. 1,500달러래요. 지금 거의 3,900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한 2,500달러가 올라간 네.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가격 상승에 따른 그 금의 어떤 수익 자체가 17조 달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 자산을 평균 매입 가격 1,500달러에서 샀을 때 그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이 17조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가격이 변해도 이제부터는 이제 금이 나오는 거죠. 네.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 채굴량보다도 더 많은 금의 어떤 공급이 시장에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태까지 봤던 어떤 추세의 어떤 전환, 이게 추세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값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미증시가 하락하자 채권 수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채권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제 채권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전망과 함께 현 시점에서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끌고 갈까요, 대표님? 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시장의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식을 좀 줄이고 채권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상황과 중기적 상황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과 채권을 6대4 비중으로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단기적 조정에 있어서 비중 축소를 우리가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를 크게 가져갈 것이냐.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어떤 긍정적인 시장의 방향이 중기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 아니면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채권 수요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금리 인하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채권 투자를 좀 늘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장기 투자, 장기로 갈 때는 채권 투자에서 아직까지 리스크 요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 증가에 따라서 채권,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에 따른 수익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자산 배분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단기적 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는 네. 그런 합리적인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채권 비중을 높여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 변수가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